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21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말 그대로 대단한 사건이고 쾌거입니다. 한국 클래식 음악, 피아노의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은 오늘 한겨레 사설 내용 일부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내로라 하는 피아노 신성들이 모여들지만 우승할 만한 참가자가 없으면 1위를 공석으로 두기도 하는 쇼팽 콩쿠르. 지금까지 배출한 우승자는 15명에 불과합니다. 조성진은 16번째 우승자가 되는 셈인데요. 아시아권 국가 우승자로는 3번째라고 합니다. 콩쿠르 당시 연주 장면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오프닝을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봅니다. I don't want to start speculating. All I can say is it's clear that whatever Japan would do, they would respect the sovereignty of that third country.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서 일본이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만큼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는 추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은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란 점입니다. 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그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 활동은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회담 후에 이 대목을 발표하지 않은 것 또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쟁회동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회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앞으로 신박으로 불러달라라면서도 낯부끄러워하지 않던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자회동을 합니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할 예정이지만 여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듣고 끝날 공산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채널A와 인터뷰한 한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철길로 뛰어든 정신지체 10대를 구하려던 경찰관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정신지체 2급인 16살 김모군을 집으로 후송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화물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 소속의 57살 이기태 경위와 김군이 숨지고 김모 경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네, 책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S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책임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그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죠. 여기서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런 핵심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쪽의 브리핑 뒤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언론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튿날인 어제야 시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쉬쉬하는 태도는 자위대의 구실을 한반도 등으로 확대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은 새겨봐야 할 대목이란 이야기입니다. 자칫 조선 말기처럼 일본이 한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 한반도에 출병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는 주장만으로 국제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영 동서대 특임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점, 북한 문제는 우리 안보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서 다른 논리로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 사설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상황 없도록 해야, 이런 제목인데요.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둔 처지에 비상시에 자위대의 북한 지역 활동을 막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잘 풀리지 않을 난제다. 애초에 계획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력을 높여야 하고 미국과 일본은 그 주도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또는 중국 눈치 보는 이런 식의 사대주의적 외교 노선, 이거 청산해야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외교 안보라인 쇄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이 무산된 데 따른 문책론 거세게 일었죠. 근데 이걸 피해갔습니다. 외교 안보라인이 말이죠. 그런데 개각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방부의 사례가 그러하고요. 외교부 역시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국제법을 어기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규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를 두고 대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누구 편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당시 기자회견을 거론하면서 남중국해에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외교부와 동아시아 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 어제 참석했는데 그런데 앞서 기자회견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는 남중국해에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남중국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시인한 꼴 아닙니까? 말바꾸기 논란이 일어나니까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연설문을 읽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외교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외교안보 부처가 성과와 책임 회피에 집착한 나머지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외교 안보 라인 개편론이 나올 상황이다. 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윤병세 장관보다 더 큰 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죠.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18조 4천억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기술 이전이 무산된 문제와 유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인 만큼 책임을 진다고 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뭘 잘 모르고 책임질 일도 없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교체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관진 실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 2013년 9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기존 결정을 예하기관에 맡겨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책임 소재가 없다라고 지적하니까 김관진 장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발언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국방 업무에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안 지는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장관 책임입니다. 특히 국민 세금 8조 3천억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F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할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는 당시 미국 보잉사, 록히드 마틴, 그리고 유로파이터가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요. 당시에는 보잉 것이 유력했는데 3주 뒤인 2013년 9월 24일 김관진 장관은 보잉사 선정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록히드 마틴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록히드 마틴은 기술 이전 안 한다. 그런데 취소했던 보잉사는 기술 이전 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김관진 장관,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하겠죠?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경향신문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료 기혁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혁씨가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자신과 역사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아이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아이 사이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적었는데요. 교육부는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주무부처고요. 이 기혁씨는 교과서 국정화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가 맡고 있는 업무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혁씨는 먼저 국정화 문제를 놓고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얽힌 짤막한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작년 큰애가 세종시 고등학교로 전학한 다음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역사 교사인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라면서 대화 내용을 이어갔는데요. 선생님, 국정화 하실 건가요? 그러자 이 아버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담임 선생님, 아버님, 국정화를 하게 되면 제가 혹시 교육부 앞에서 2인 시위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버지, 괜히 힘만 드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즉 기혁씨는 이어서 우리 아들이 오늘 카톡으로
그 선생님이 길가에 조용히 서서 1인 시위하시는 사진을 보내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빠 때문에 네 선생님이 고생하신다는 거구나 라고 답을 보내니까 아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빠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는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기혁씨는 오늘도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온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라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이 기혁씨가 어제 오후에 경향신문 기자와 만났는데요. 철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빠 입장도 헤아릴 줄 알고 선생님 생각도 할 줄 아는 게 기특했다. 라면서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기혁씨는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다음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 아버지 정말 국정화를 찬성하시나요? 예. 한편 이 선생님은 혹시라도 이 일로 아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국정화 파문 관련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당시 검정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사들의 반발을 학술기금 등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으로 자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고됐는데요.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국정교과서 실질 집필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속도전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한겨레에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1973년 6월 9일 문교부 편수국이 청와대에 보고한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국정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국정화해야 할 이유로 민족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 이걸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와 몇 단어만 바뀌었을 뿐 있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국정화 시행 일정 계획도 상세히 담겨져 있는데 1973년 6월 23일 언론 등을 통해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뒤 인쇄, 배본까지 작업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집필자 위촉에서 최종 편찬 심의회까지 실질적인 국정교과서 집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도, 방식도, 기간도, 속도도, 그리고 모렴치마저도 모두 아버지 때와 닮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명분 있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가야 한다. 지금의 교과서 국정화, 이것을 스스로 정의라고 명분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방미 직전인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밝힌 말이라고 하는데요. 기성세대로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 직전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역사 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인데요. 명분 있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전쟁으로 자신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래놓고는 국론 분열을 걱정했단 말이죠. 놀랍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단체가 밝힌 국정화 지지선언 500인 명단. 이 500인 중에는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경향신문이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처음 기사에 게재했던 한 인터넷 언론 지금 항의가 계속되니까 기사에서 명단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500인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8명이 자신은 이름이 명단에 오른 것조차 몰랐다라면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에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 언론에 올라온 국정화 지지선언 명단을 보고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내 이름이 명단에 올랐는지 알았다.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환규 전 회장 외에도 500인 명단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7명의 인사가 주최 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라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 고위직 인사, 종교인, 의사, 현재도 국정교과서 지지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보수 시민단체 임원 등 다양합니다. 경향신문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등 정말 역사학계에서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이런 원로 22분이 어제 서울 흥사단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는 역사와 교육에 대한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신체제 40년이 지난 오늘날 또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해석만을 획일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교과서가 좌편향 종북이라면 그 책임은 이 좌편향 종북 교과서를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 교육부에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원로학자들은 과거에 동지나 다름없었던 김정배 현 국사편찬위원장을 향해서 과거 사관들은 정론직필을 위해서 국왕의 뜻에 순종할 것을 거부하는 순지 거부, 직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관직을 떠나는 삼간불청즉거 등의 원칙을 사력을 다해서 지켰다면서 국사편찬위원장은 학자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이 사람도 국정화를 애초부터 반대해왔던 인물이었거든요. 요즘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원광대 역사교육과와 진주지역 역사과 전공교수 전원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서울시립대 인문대 교수들은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등 국정화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대 사학과 졸업생들은 국정교과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유신 시절인 1975년 당시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국가모독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내국인이 외국 단체를 이용해 국가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을 모욕 비방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고질적 4대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는 입법 목적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외국 매체를 이용한 대통령 비판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국가모독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이 된 우상호 연세대 총학생회장도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으니.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미국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우상호 군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모독죄를 적용해서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국가모독죄가 끝내 헌법재판소에 의해 종지부를 찍었고, 시인 양성호 전 의원은 지난 1977년 저항시 노예수첩을 일본 잡지에 발표했다가 국가모독죄가 적용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36년 만에 이뤄진 재심 재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나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모독죄 위헌 판결을 내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형법과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모독죄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는 그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므로 국민들은 자유로이 국가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분리된 국가를 전제로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국가는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을 보전하려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형사 처벌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국가모독죄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대한 가치에 비춰볼 때 국가모독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형법 제104조의 2의 국가모독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 결론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나 대통령에 대한 모독 따위는 없다는 것이 요체. 그런데 어떤 분 입장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후보일 때 경쟁 후보 어떤 분과의 불편했던 추억.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 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네,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해낼 겁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경쟁 후보가 당대표로 있는 정당은 어떻게 됐을까?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다시 묻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국가모독죄가 사라졌나?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당초 공표와는 다르게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에 대검찰청 범죄정보 1 담당관실에 보낸 수사 참고자료 송부 공문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별첨과 같이 수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비서 출신의 성적을 조작해서 합격시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도 감사 보고서에서 최경환 부총리 이름을 뺀 것을 두고 부실 감사라는 질타가 이어지니까 감사원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라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겨서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수사 의뢰와 수사 참고 자료 송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 그런데 수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전해철 의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검찰에서 피혐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이나 검찰 모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서 미흡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상대가 최경환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왜 감사원이 이런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한국일보 메아리 칼럼 보겠습니다. 예. 정치인 장관들의 성적표, 이런 제목인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부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이 겸직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서 최근 일제히 장관직을 내던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의원의 장관 겸직은 원칙에 어긋난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하게 분리된 헌법 체계에서 의원의 기본 책무는 정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요구한 민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삼권 분립 체계도 무너진다. 그러나 겸직이 이미 이루어진 마당에 새삼 원칙 시비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대신 당장 따져보고 싶은 건 이번에 자리를 뜨는 장관들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해온 겸직의 현실적 필요라도 제대로 충족했는지 없다. 좋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데 이 사람 내각에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현실적 필요라는 거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래 경기 부양의 성패를 걸었다. 과감한 재정 확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 내수 촉진책 등 이딴 조치를 시행했다. 사실상의 팽창 예산을 2차례나 관철시키고 부동산 부양책을 강행한 것도 당내 실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 전반의 틀에서 볼 때 성과보다는 숙제를 더 많이 남겼다.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책은 불가피했지만 건전한 재정관리라는 중장기적 가치는 실종됐다. 부동산 부양책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매 제한 완화 등을 통한 투기 세력의 준동 등 시장의 위험을 키웠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역시 집값 상승의 자산 효과보다는 가계 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전망이다. 겸직 장관 중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내놓은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7개월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싸다. 유일호 장관의 경우 취임 이전부터 부동산 정책의 무리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집값 부양을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책이 외면됐고 거품 붕괴로 이어질지 모를 투기가 암암리에 조장됐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소신을 발휘해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시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처럼 조용히 자리만 지키다가 갔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장관만으로 남게 됐다. 설사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었다 해도 대통령을 설득해서 도무지 정당성이 없는 국정화라는 모양새만은 피하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황우여 부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험을 끝내 회피했다. 가장 젊은 김희정 장관은 가장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실망스러웠다. 김희정 장관은 모바일 게임 대책 같은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예 정책 자체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흔적이 없다. 네, 뭐하러 장관을 했어요? 뺏지 달고.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장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전국 사립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인 1600여 개 교장들이 가입한 사립학교 최대 단체입니다. 사립교장회와 일선 사립학교 등에 따르면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리는 중앙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 이 중 경기 지역에서 출마한 한 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거 관리를 맡은 사립교장회 산하의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니까 이 후보는 자진 사퇴했는데요. 남은 두 후보 가운데 한 후보는 특정 종교학교 연합회 이사장 명의의 추천서를 연합회 소속 학교장들에게 무차별로 발송을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한 교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민주교육 발전과 창달을 위해서 사학인들이 만든 순수 민간교육단체인 사립교장회 회원교장들이 교육발전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큰 품을 돌리고 특정 종교를 가진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조선일보 외신면을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비판기사 문제를 놓고 2달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제이카니 홍보담당 부사장이 블로그 사이트 미디엄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NYT, 즉 뉴욕타임스가 말해주지 않은 것. 예. 뉴욕타임스가 지난 8월 16일자에 아마존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일터로 묘사한 장문의 탐사보도 기사를 냈는데 이에 대한 반박성 글이었습니다. 아마존 곳곳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우는 직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된 전직 직원이 고객을 속이고 기록을 조작하다가 해고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아마존 부사장의 글이 블로그에 올라온 다음 3시간 만에 편집국장의 반박글로 대응했습니다. 비판 기사에 대해서 언론사에 반론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3의 공간에다가 반박글을 올리고 또 여기에 언론사가 대응하고 이렇게 확전된 사례는 상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한국일보를 보면 전쟁은 또 있습니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일보를 방문해서 요즘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직원들이 신동빈 회장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업 관련 비리들을 속속 제보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내부 비리 제보가 하루에 몇 건씩 이어진다라면서 대부분 신동빈 회장이 투자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사업 손실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동생하고. 자, 신동주 전 부회장도 부친인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까지 얽혀 들어간 경영권 분쟁이 세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는 점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좋지 못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린 점은 죄송한 일이라면서 아버지도 그런 뜻을 밝혔지만 동생이 사과하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만 하면 되나요? 경영권 일부를 달라 이렇게 또 요구한 신동주 부회장 아닙니까? 재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공개활동을 늘린 것은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비한 우호 세력 다지기로 보고 있는데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이어질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이런 점을 감안해서 틈틈이 부족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한국일보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일주일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자가 더 작아서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은데요. 오늘 서쪽지방은 종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 수준을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외출할 때는 꼭 황사 전용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 광주 26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지만은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 가뭄 해소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국정교과서 예언적 중 2011년 네이버 성직을 화제라는 한겨레 온라인판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해서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 박근혜 번역기는 어제 2011년 네이버 지식인 성지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지글이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리 어떤 사안을 예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인기를 끄는 게시물을 뜻한다. 게시물을 보면은 이 누리꾼은 2011년 11월 20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교과서를 바꾼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제목의 질문을 올렸는데, 질문은 네이버 기사들 모여있는 데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박근혜 아줌마가 일본한테 지배당했던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뀔 것이라고 써져 있던데 진짠가요? 그건 싫은데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힌 건 나도 아는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물론 질문자의 말처럼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일본에 지배당했던 게 다행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누리꾼들은 질문자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응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측 가능한 나라, 여기는 헬조선입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